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의 약한 능력. 2. K-11 배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3. 러시아 중국 동맹은 비참하게 실패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의 삽질로 인해 만들어진 희대의 망작 덕분에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강 명품 무기로서 해외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는 국제적 기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무기 생산 자국화를 위해 연구, 개발에 많은 국방 예산을 책정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는 생각보다 매우 미미합니다. 인도가 자국화로 망친 4대 무기를 보면 아준전차, 헬테자스, 아리안트 SSBN, 제10소총 인사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83년 개발을 시작한 이래 여전히 개발 중인 인도 자체 경전투기인 헬테자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의 델타익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 14톤으로 계획했으나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도드는 한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간에 외국산 제트기를 면허 생산하기로 선회하여 다소라팔이 선정되었으나 갑자기 자국화를 외치며 테자스 연구를 결정했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35년의 세월을 보내고 2022년을 목표로 개발에 몰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과물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아리안트 SSBN은 인도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인데요. 인도의 기대와는 달리 아리안트는 진수와 함께 가압수령 원자로가 말썽을 부렸고 실전 배치 직후 침수 사고를 일으켜 10개월가량 항해를 못해 작전이 불가능하다며 비웃음을 샀었었죠. 제10소총 인사주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실패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을 담당한 인도 국방연구개발 71구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개발 과정부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3.4 모드에서 자동으로 발사되기도 하며 잼이 걸리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플라스틱 탄창이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인도군이 전사한 이유는 인사주 때문이라는 농담이 생길 정도니 얼마나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신조차 버린 주력 전차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아준 전차는 인도가 육군을 위해 30년이 넘는 세월을 투자한 예물단지입니다. 당초 인도군은 2세대 전차를 계획하였으나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이 줄이어 3세대 전차를 실전 배치하고 옆 동네 파키스탄마저 더 강력한 전차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도 군수뇌부는 배가 아픈 나머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2세대 전차에서 3세대 전차로 업그레이드하고 명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인도는 2세대도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으니 3세대를 뒷받침해줄 기술적 인프라가 없는 것은 당연했죠. 인도의 상명하복 카스트 제도 또한 아준 전차의 슬픈 결말의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까라면 까라는 인도 군수뇌부의 명령도 아준 전차 개발 실패를 초래한 셈이죠.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20배가 넘는 예산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준 전차는 경사도 오르지 못하고 험로에서 엄청난 진동으로 포를 쓸 수도 없었으며 말도 안 되는 연비와 방수 처리 미비로 내부 침수가 발견돼 실전 배치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출은커녕 아준 전차는 인도 본토에서도 못 써먹을 수준이라 인도의 국력에 먹칠을 했다며 비난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전차 사업을 시작하여 K1전차, K1A, K1A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 이런 전차 개발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K1표까지 개발했을 때 인도는 안타깝게도 삽질만 하고 있었던 셈이죠. 무기의 자국화, 즉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인도지만 인도의 과거를 볼 때 인도 무기 자국화의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하루하루 치열한 육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벌인 라다크 일대 중국은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고원지대까지 고성능 경전차를 끌고 오자 인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렸죠. 중국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군은 라다크 일대에 러시아제 T-90, T-72 주력 전차 등을 배치했지만 러시아제 전차가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작전하지 못해 현재 중국 인민군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군은 중국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경전차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고 한국의 하나디펜스의 K-21 배고 경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의 방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면허 생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당시 K9을 분쟁이 높은 국경지역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중국제 자주포 36문을 단 10문으로 박살내
한국제 무기에 아주 흠족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이처럼 한국은 인도 측이 요구하는 기술과 모드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도는 인도 내 성공적인 면허 생산의 쾌거를 이루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 한국 국방과학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번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 한국이 유력하다는 뉴스 보도에 조롱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K-21 미사일 포격은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네라며 비웃는 듯한 글이 중국의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로 한국은 하여튼 현대미술적으로 껍데기는 잘 만든다. 한국 경전차가 고원지대에서 성능 측정은 해봤나. 한국도 인도의 할인파 메아라가 본데 K-21 배고이력이나 엔진 출력이 가당키나 한가. 포병 전차급 차대 방어에 불과한데 한 대만 맞아도 버벅 뚫리는 것 아니냐. 이건 경전차라고 할 수 없는데 중국의 포병 전차 기관포면 한국 경전차를 놀라 도망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감히 정정당당 중국의 경전차의 돌진에 맞설 수 있을까 등 한국의 K-21 배고 경전차에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한국 무기에 중국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평에서는 현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가 방산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 축소로 K-21 배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풍부한 현지화 경험으로 인도군이 만족할 만한 방산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인 인도에 K-21 배고가 도입하게 되면 인도군 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방산 기술은 기존 인도 무기 수입액이 70%를 차지하는 러시아를 인도 방산 시장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평은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홍보에 중국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했으며 언젠가 중국 인민군 앞에 등장할 전차와 장갑차는 더 이상 러시아군의 무기가 아닌 한국군의 무기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중국군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관리 때문인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네 무기만 좋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산 무기가 인도 수주 사업뿐만 아니라 호주의 차세대 무기 사업에 한국산 무기가 유력 후보로 지목되어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호주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방산 수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의 10배 이상 넘어선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역대급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승부의 전초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주의 장갑차 수주 사업의 한국의 레드백은 방산기업을 제치고 최종 경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쟁자 독일 링스 비교해보자면 레드백의 가장 큰 강점은 방어력과 기동성인데요. 독일의 링스와 기본 제어는 비슷하지만 무게가 42톤으로 훨씬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드백이 100% 특수 고무 궤도를 이용한 혁신적인 궤도인 반면 링스는 금속 궤도를 사용하고 있어 호주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무 궤도는 금속 궤도에 비해 최대 30%의 연료 절약성을 보이면서 장시간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장에서 연료의 효율성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죠. 더구나 고무 궤도는 주행 시 최대 70%의 진동을 감소시켜 이동 시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레드백의 최대 13.5 데시벨의 소음 감소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장치 IS 덕분에 차체 중량을 줄인 부분과 그에 따른 승차감도 올라갔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이런 성능은 무게 감소와 향상된 기동성으로 연결되는데 이로 인해 최대 80%의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백의 고무 궤도 장착의 효율이 더 높아 링스의 금속 궤도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링스 장갑차에 장착된 동력 장치가 최근에 개발돼 아직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이 승기를 거머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가 중국 15식 경전차를 무너뜨리기 위한 히든카드로 하나 디펜스의 K-21 배고를 채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중국이 거슬려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산 수출은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위상과 함께 전 세계의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지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막 강해진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으로 방산 수출 세계 6위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번 무기 수주 사업에서 연승에 성공하여 세계 명품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M1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엠비더키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상하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형 레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봉 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관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 120 암램과 에임 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순선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럭이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4종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호슴도 치가시 혹은 중앙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유토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전을 진수하며 남중 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A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학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초계기 PAJ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오크, 기뢰 탄색 제거용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 800km의 언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오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언APY-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경이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항모전단을 꾸리겠다면 폴란드가 약 4개월 전에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후 트위터에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곳곳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수십 년간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년간 서해에서 어획한 양만 무려 19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막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어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힘을 보태 중국 해상 민병, 해군으로 주하고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물고기 남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닥치는 대로 어획을 일삼는 중국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중국은 지난 20년간 원양어업 선박을 수천 척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근해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이제 중국 어부들은 세계 곳곳의 바다로 출항해 원양어업을 계속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바다에서 2016년 이후로 거의 매일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 어선들은 남미 북서부 에콰도르와 페루를 넘어 동부의 아르헨티나 바다로까지 진출해 올 한 해에만 1만 6천회 이상 조업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자국 근해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3,000척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선단을 구축해 세계 모든 해양에서 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대규모 남획으로 인해 참치, 오징어 등의 어종은 조만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공해상에서의 원양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도 원양어업 선단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중국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중국 같은 규모로 전 세계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 수역 예제에서의 양국 조업 실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이즈 내에서 양국이 합의한 어선 척수는 1350, 1500대 정도이며 어획 할당량은 56,000, 7,000톤 정도였습니다. 입어 조건은 양국 모두 동일했지만 실제 이 기간 상대국 이즈에서 입어하는 어선 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6,325척으로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4,874톤, 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13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어업 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 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인데요. 자료에서 확인된 듯이 합의된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업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즈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이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발된 중국 어선은 특정 금지 구역 침범 39건, 영해 침범 33건, 무허가 105건, 제한 조건 위반 697건으로 총 874척에 달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의 미납담보금만 무려 173억 300만 원인데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기에 그 악행을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상 민병은 서방 군사 전문가, 심지어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해상 민병이 크게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중국은 2017년 이후부터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 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 해상 민병의 규모는 75-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중국 당국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민병이지 사실상 해군처럼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감독, 교육 훈련과 보급은 중국 해군이 맡고 있으며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상 민병의 선박은 대부분 어선으로 평소 어업에 종사하는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상 민병 선박들은 대상국 해양경비대나 해양경찰의 단속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00, 300척씩 배를 지어다니며 타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영해에 들어가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최근에는 동해까지 나타나 불법 조업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일사불란하게 배들을 붙이고 방어 진영을 갖춘 뒤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상 민병은 중국 정부의 비호월에 전 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며 각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파악해 관할 어업국에 보고하는 정찰 임무도 수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해상 민병의 실체는 무장한 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지만 국제법상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찰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군이 나설 수도 없습니다. 국제법상 민간인에 대한 정규군의 공격은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를 악용해 해상 민병을 주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수단이자 미군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는 도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 민병이 전시 상황 시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어 정찰, 교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 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팩커블가 갑자기 들이닥친 해상 민병 선박들의 에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나 임팩커블을 에워싸며 자신들의 바다에서 날아가라고 위협했는데 공해상에서 이 같은 위협 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팩커블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중국 어선들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임팩커블을 들이받았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통신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임팩커블을 공격한 중국 어선들은 해상 민병이었으며 당시 충돌 공격이 중국 어업국의 지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해상 민병의 물리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 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를 지적하며 해상 민병이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경고 직후 미국은 남중국해에 연안 전투함 LCS를 순환 배치하며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 동시 투입할 수 있는 LCS는 많아야 2, 3척으로 200, 300척을 동시 투입할 수 있으며 수천 척 규모에 달하는 해상 민병에 대응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미군이 찾아낸 해답은 일명 퀵싱크로 불리는 대한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퀵싱크는 지난 2021년 미 공군이 2000파운드 급제매 간단한 개조를 가해 제작한 대한유도 폭탄입니다. 미군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연가형 대한 타격 무기로 미군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퀵싱크의 사거리가 28, 30km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폭탄을 투발할 전투기나 폭격기를 또 다른 전투기가 엄호하는 식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미국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한국이 고민을 해결해줄 유일무이한 무기체계 KGB를 개발한 것인데요. K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투발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큰 날개를 이용해 무려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집니다. KGB의 최대 강점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잼의 경우 폭탄에 부착된 유도 장치가 전투기나 폭격기의 장착 어댑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운용할 수 있기에 전투기의 소스 코드 정보를 받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손봐야 하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KGB는 소형 태블릿 PC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단말기는 블루투스로 KGB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이 같은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호환성 덕분에 F5나 F4와 같은 구식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KGB는 F-16이나 F-15와 같은 중대형 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하며 F-50은 물론
카일 전선 항공 동제기와 같은 소형 기체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동, 표적, 타격용 KTGB가 완성될 경우 미국의 젠 기반 퀵싱크 대비 사거리는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의 대함 타격 무기가 탄생하는데요. 우리 KGB가 더 큰 역할을 맡아 전 세계로부터 중국의 악행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